지하차도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배수 작업이 이뤄지면서 참혹했던 당시 상황도 드러났습니다. 지하차도 사고 1시간 40분 전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112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사망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사흘째 실종자 수색이 이어졌지만 8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주문했습니다. 밤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30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축구장 3만 8천여 개에 해당하는 농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더위로 치솟은 농산품 물가가 또 한 번 들썩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자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또 총선 출마설을 의식한 듯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휴가철 항공대란이 우려됐습니다. 아시아나 국제선 여객기가 어제 결항한 데 이어 조종사 노조는 오는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직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오늘 새벽 실종됐던 버스기사를 포함해 실종자 4명의 시신을 찾은 데 이어서 1시간 전쯤 실종자 시신 한 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여기에서만 모두 14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수색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혜리 기자. 네, 저는 지금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 방금 전 추가 발견된 실종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당국은 밤 8시쯤 지하차도 옆 논밭에서 추가 실종자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새벽 현장에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지하차도 침수 희생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당국은 현재 지하차도 배수율이 95%까지 올랐고 배수와 동시에 진행되는 지하차도 내부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오늘 밤사이 최대 200mm의 비가 또 내릴 것으로 보여 구조당국은 소형 양수기까지 투입해 배수와 수색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 내부에는 아직 진흙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인력 480여 명과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오늘 자정까지 1차 수색을 마칠 계획입니다. 구조당국은 또 신고된 실종자 가운데 아직 찾지 못한 여성 1명이 차량 외부로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나갔거나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내일부터는 수색 범위를 지하차도 주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예, 지하차도 안에는 아직 진흙이 차 있고 정리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물은 어느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부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6만 톤의 빗물이 한꺼번에 밀려든 참사 현장 모습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참혹합니다. 보도에 이진석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손전등을 켜고 어두운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10m 정도를 진입하니 바닥은 갯벌처럼 변하고 이내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진흙이 깊어집니다. 흙이라든지 모래 같은 것들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뻘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거고요.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도 상류가 이제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지하차도 중심 구간으로 다가가니 빗물이 구조대원 목까지 차오릅니다. 구조대원들은 뿌연 흙탕물과 진흙 더미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틀 전 지하차도에 밀려든 빗물의 양은 6만 톤. 지하차도 430m 구간이 물바다로 변하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 17대는 진흙탕물에 그대로 잠겼습니다.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 4대가 있었지만 필요한 순간 재구시를 못했습니다. 이 3톤짜리를 가지고 그 용량을 들어가는 그 용량보다 배제할 수 있는 용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한 것뿐이 작동이 안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순식간에 밀려든 빗물에 배수펌프는 무용지물로 변했고 지하차도에 갇힌 14명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막을 수 없는 사고였을까요?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고 발생 한두 시간 전에 이미 2차례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 조치도 없었던 건지 정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당일 오전 시간대별 상황은 이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5일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된 오전 8시 40분보다 100분 이른 오전 7시 2분. 112 상황실로 오송읍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56분이 지난 7시 58분엔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추가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침수 발생 전 경찰에 이미 2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교통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궁평 지하차도는 미호강 인근 임시제방과 직선 거리로 불과 400m 거리였습니다. 국조실은 오늘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당국에 접수된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에 관한 자료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사고 전 해당 지하차도에 출동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고도 1지하차도 등 다른 곳으로 갔거나 신고를 묵살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고가 제대로 전달 보고됐는지부터 전 과정을 확인해 어디에서 구멍이 뚫린 건지 조사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임시 제방에 부실 공사가 있었던 건 아닌지를 밝혀내 이번 참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김다로 기자가 수사에 앞서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경찰은 먼저 지하차도 교통 통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 홍수 통제소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2시간 전쯤인 지난 15일 새벽 6시 34분 미호강 범람 가능성이 있다고 흥덕구청에 유선 전화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흥덕구청은 미호강 범람 우려 통보를 받고도 차량 통제에 대한 내용을 충청북도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금강 홍수 통제소가 교통 통제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통 통제를 해달라 이런 식의 그런 류의 이제 내용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구청에서 도청으로 전달은 그래서 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당시 홍수 경보가 내려졌지만 지하차도 구간은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통제 안전 문자는 사고 발생 2시간 30분 뒤인 오전 11시 14분에야 발송됐습니다. 교통 통제가 미흡했던 경위와 함께 미호강의 제방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임시 제방이 흙더미에 방수포만 덮어 허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마가 시작되면서 서둘러 만들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 만들어놨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엊그저께부터 이거 만드는 것 같아. 경찰이 교통 통제와 제방 관리에 관련 공무원들이 소홀하게 대응했던 정황을 확인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여러 정황상 이번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책임자 처벌은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침수 한두 시간 전에 112 신고가 2차례나 있었는데 왜 사고가 날 때까지 그냥 방치했을까?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기 직전 2시간 동안의 대응이 참 아쉬운데요. 지난 15일 오전 6시 반쯤 금강 홍수 통제소는 청주시에 전화로 위험 상황을 알렸습니다. 예. 하지만 청주시는 관할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충청북도로 넘겼고 2시간이 지나서 안전 문자를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충청북도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순식간에 도로가 잠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통상 대응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는 이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궁평 2 지하차도는 가장 안전한 등급인 이 3등급으로 이 자동 차단기가 없습니다. 예. 50cm 이상 잠기면 통제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고 직전까지 수위가 50cm가 안 됐다는 게 충청북도의 해명입니다. 이 제방이 무너져 순식간에 물이 쏟아지면서 대응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방 붕괴가 없었다면 단지 어쩌면 좀
그냥 단지 원료 정도만 있었어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 상태였다. 이런 상황입니다. 홍수 경보가 있었지만 충분히 그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해명은 제방 관리의 문제였다. 이제 이건데 그럼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3년 전 3명이 숨졌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참고할 만한데요. 당시 부구청장이 금고형을 받는 등 관련 공무원 11명 모두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 재판부는 평소 관리를 소홀히 했고 사고 당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번에는 청주시와 충청북도 공무원은 물론이고 제방공사를 발주한 세종시 그리고 112 신고를 받고도 제때 대응하지 않은 경찰 관계자 모두가 수사 대상입니다. 예,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오송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돼서 중대시민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명 이상 사망하면 지자체장 등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처벌된 전례는 없습니다. 지난 4월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가 처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한만 있고 상한이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사실은 재판부에 따라서 엄청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법이죠. 예, 물론 아직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경북 내륙 지방에도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산사태가 마을을 덮친 예천에서는 실종자 8명의 생사를 아직 확인하지 못해 사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수색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경북 예천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하동원 기자, 밤이 늦었습니다. 오늘도 수색 작업에는 성과가 없었습니까? 네, 이곳 예천군 벌방리에는 사흘째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현재는 날이 저물면서 수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실종자는 찾지 못했는데요. 산사태에 많은 흙더미가 마을 전체를 덮치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색에만 소방과 경찰 등 200여 명, 군병력 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수색당국은 마을 입구와 하천이 마주하고 있어 실종자가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온종일 수색 작업을 지켜보며 무사히 가족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천군 은산리에서도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실종자 3명은 각각 차량 2대에 타고 있다가 도로가 붕괴되면서 하천으로 떠내려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물살이 거센 데다 흙탕물로 시야가 가려져 수준 수색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예천 지역 도로 20여 곳이 붕괴되거나 침수되는 등 진입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예천군 일대에 최대 300mm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종자 수색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천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마을은 물도 전기도 모두 끊겼습니다. 마을 절반을 흙더미가 집어삼켜 실종자 생사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복구는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언제쯤 집으로 돌아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마을 한쪽이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산사태가 난 이 마을은 사흘째 수돗물이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노인회관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버팁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씻을 물이 없으니까 물이 맑으면 겨울에 가서 씻어도 돼. 근데 흙탕물이라 전기마저 언제 끊길지 불안하고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60mm가 또 쏟아진다는 소식에 밤잠마저 설칩니다. 밤 되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공포가 느껴져서 잠을 못 자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눈을 먹고 내가 3일 동안 1시간 잤어요. 사과 과수원도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옮겨 심을 사과 묘목 1,000그루가 심어져 있던 밭입니다. 밀려내는 흙더미 때문에 사과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사태는 인삼밭도 집어삼켰습니다. 3년 동안 인삼을 키우던 귀농 부부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3년째 눈만 뜨면 여기 살았죠. 풀도 뽑고 약도 치고 우리 집 사람은 이야기만 하면 뭐 눈물밖에 안 흘려요. 닷새째 이어지는 장맛비가 주민들의 보금자리와 생계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충남 공주 시내는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하나하나 꺼내 말리며 절망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지만 오늘 밤 다시 장대비가 시작된다는 예보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공주 수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의자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백구는 털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에 있는 물을 쓸어 담아 보지만 복구 작업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잠만 자려고 눈물만 나오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자식들이 준 소중한 선물을 찾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딸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그냥 포기하라고 해도 다음 생일에 또 해준다고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를 못 하시네요. 지난 닷새 동안 충남 공주에는 5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숙박시설로 피신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언제 또 장맛비가 다시 내릴지 몰라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청소년 쉼터를 집어삼키면서 이곳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한순간에 집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게 위에 천장이 지금 다 내려앉아갖고 이 천장 자체가 지금 이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충청권은 내일까지 최고 250mm 비가 더 쏟아질 전망이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일상 복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제방 일부가 무너져 긴급 대피한 전북 익산의 이재민 600여 명은 사흘째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마을과 농경지 곳곳이 물바다로 변해 삶의 터전이 망가진 데다 금강 하구의 추가 범람 우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익산 상황은 박근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흙탕물이 들어찬 농경지는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상추와 수박을 키우던 비닐하우스는 지붕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4일 넘어가 버리면 배려버리냐요. 수확을 못해요. 5일째 지금 5일째. 이 또 벼도 숨을 쉬어야만이. 빗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 온통 물바다로 변하고 만 겁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북에서만 여의도 4배 면적에 이르는 농경지 15,00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들이치는 빗물에 축사와 가축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익산 송아지도 있습니다. 모든 사료나 비료나 다 젖었고 모든 시설이 다 망가졌으니까요. 제방 일부가 무너진 마을에서는 주민 6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흘째 대피 생활을 하지만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이 금방 이렇게 물에 잠기는 느낌을 가졌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래. 금강 하구뚝은 사흘째 관문 20개를 모두 개방하고 초당 12,0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내일까지 최대 25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금강 하류 주민들의 범람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번 폭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오늘까지 사망 40명, 실종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시신 한 구가 또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직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서 9명이 목숨을 잃은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정부는 모레쯤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예천의 폭우 피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뿌리채 뽑혀 떠내려온 나무자네들과 바위가 덮쳐 무너진 농가의 모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이런 산사태에 휩쓸려 뒤집어진 차량을 보고 참모들에게 주변을 모두 촬영해 놓으라고 지시했고 노인회관으로 대피한 이재민들을 만나서는
손을 맞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내가 마치고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 다시 다 복구할 수 있게.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봐야 한다며 현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뜯어 고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송 지하차도가 인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런 재난 대응에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후속 조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모레쯤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셈이 됐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맞받았고 대구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경북 지역에 폭우가 내린 지난 주말 골프를 친 문제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권의 논란은 황병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충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홍수에 휩쓸린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아이고 기하면 쓰기지.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재민을 위로합니다. 다리 하나 물러갔지요. 어떻게 산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지만 재난 대응 책임을 놓고선 또다시 날을 세웠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재난 컨트롤 타워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국민의힘은 외교와 수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참사를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열차에서도 윤 대통령은 중대본과 화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해 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행 열차를 탈 때만 해도 대규모 피해가 없었다며 이후 빨리 귀국하기 위해 일정을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 지역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골프를 쳐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경북에서 산사태로 10명이 실종됐다는 속보가 나온 상황이었다고 비판했고 홍 시장은 대구는 피해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대구시의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괜히 그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이런 폭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은 경쟁하듯 대책 마련을 약속해 왔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하천 두기 3천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홍수나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이번 국회 들어서만 8건이나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농지. 하천 옆에 흙을 쌓아 올린 뒤 시멘트로 덧댄 제방뚝이 있습니다. 이 하천뚝은 지난해 8월 폭우 때 무너져 내려 옆에 보이는 비닐하우스 50여 개 동이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뒤에야 정비돼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이처럼 노후화된 하천뚝이 3천여 곳에 이르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부실한 뚝은 하천이 범람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비만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고요. 21대 국회 들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뚝을 관리하는 하천법 개정안은 8건 발의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개보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뚝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건데 이 법안들은 상임위인 환노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하천 관리 계획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행안부가 소하천 정보 체계를 만들어 관리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각각 법사위와 행안위에 발의 묶여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계속해서 부산, 경남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역시 홍수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모레까지 최대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기에 경북 북부 등 이 낙동강 상류에서 내린 비가 하류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윤 기자. 네, 저는 지금 낙동강 하류 부산 화명대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은 오늘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던 이곳 낙동강 하류의 경우 여전히 많은 수위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현재 부산 구포대교 수위는 3.5m 내외입니다. 홍수주의보 기준인 4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이 많은 만큼 특보 발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 삼량진교와 함안군 개내리도 어제보다 수위가 낮아졌지만 마찬가지로 홍수주의보는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낙동강 중하류의 경우 내일 오후쯤 돼야 주말 내린 비의 양을 소화할 전망인데 문제는 앞으로 남부지방에 내릴 많은 비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모레까지 많은 곳은 300mm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인 만큼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부산과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에 집계된 비 피해 관련 소방 신고는 250여 건에 달합니다. 지자체는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 800여 명을 우선 대피시키고 하천변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장맛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네, 이번 장마 전부터 비가 집중됐던 전남 상황 전하겠습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와 옹벽 붕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요양시설에서 노인 등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은 급히 거처를 옮겼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무너진 산자락이 건물 일부와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어제 낮 3시 2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노인요양원 뒷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로 요양원 뒷산에서 토사 유출이 일어나 직원과 관계자 66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쾅 하더니 산사태가 한꺼번에 우르르 2차 붕괴가 좀 일어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전남 무안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어제 옹벽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길이 70m짜리 옹벽 가운데 30m가 무너져 장애인 28명이 다른 보호시설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어제부터 250mm가 넘게 폭우가 쏟아지는 등 광주 전남의 올해 장마 누적 강수량은 500mm를 넘어섰습니다. 362mm인 평년치를 크게 웃돌아 산사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적 강우량 200mm 이상인 상황에서는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곳. 산사태 위험의 전남 화순 동북터널은 전면 통제됐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최대치인 심각 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은 빗줄기가 잦아들었지만 댐 방류로 여전히 한강 수위가 높습니다. 잠수교는 사흘 만에 통행 재개를 위한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당장에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윤정 기자. 네, 잠수교 물이 빠진 것 같은데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까? 네, 물이 빠지면서 잠수교 바닥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흘 이상 흙탕물에 잠겨 있으면서 도로 정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후부터 보수와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일 오후쯤 통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5.86m로 차량 통제 수위인 6.2m보다 낮아졌습니다. 함께 통제됐던 올림픽대로 여의상하류와 개화 육관문, 망원 나들목 등 서울 주요 도로는 모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재 팔당댐이 초당 5,700톤을 넘는 물을 방류하는 등 전국 댐들이 여전히 수문을 열고 많은 물을 흘려보내고 있어 한강 수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수도권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 모레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수량과 댐 방류량에 따라 또다시 도로가 통제될 수 있어 출근길 교통혼잡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올해 장마는 체감하시기에도 많다 싶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내린 양만으로도 이미 역대 8번째로 많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내일과 모레 이미 피해가 막심한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대 300mm가 더 온다는 겁니다. 비가 언제쯤 그칠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구름을 만드는 수증기가 남쪽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 수증기는 내일과 모레 새벽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된 뒤 서해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강한 비로 쏟아져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엔 최대 300mm, 서울과 중북부 지역엔 6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엔 최대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19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일부 지역엔 시간당 80mm 이상의 극한 호우까지 옵니다. 지리산 부근에 400mm, 제주 산지엔 500mm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1300mm의 3분의 1이 넘는 물폭탄 수준입니다. 아직 장마가 한창이지만 지금까지 전국에 내린 비는 같은 기간으로 따졌을 때 197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장마철 전체로 비교해도 이미 역대 8번째로 많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수도권과 강원 북부부터 차차 잦아들기 시작해 목요일엔 충청과 남부지방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번 장마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예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계속된 집중호우로 축구장 3만 8천 개가량의 농지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민들 생각하면 하늘도 무심하다 싶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폭염 등으로 불안하던 채소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콩 생산 단지입니다. 고랑마다 아직 물이 고였습니다. 여기 말고도 위쪽으로는 좀 재가 많습니다. 농작물 침수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된 농지 면적만 2만 7천 헥타르로 축구장 3만 8천 개에 달합니다. 가축 폐사도 최근 5년 중 최대 피해를 냈습니다. 농업인들께서 상심이 크신 만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염과 극한 호우로 급등한 가격 탓에 소비자들은 선뜻 채소를 담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가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헷갈려하죠. 깻잎 같은 것도 여기 지금 1,480원이나 되는데 저거 원래 한 1,100원밖에 안 했거든요. 실제 시금치는 100g에 1,400원대로 한 달 전보다 72% 급등했고 상추도 68% 넘게 올랐습니다. 배추와 오이도 도매가 기준 30% 넘게 올랐습니다. 할인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같이 모아서 팔 때 1+1이나 할 때 좀 사는 편인데 최대한 그래도 100원, 200원이라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을. 고기를 먹을 때 보통 같이 사 먹는 쌈과 상추 그리고 샐러리만 각각 한 봉지씩만 사도 10,000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8월에 예고된 폭염과 9월의 추석이 물가 부담을 키우는 상황. 추석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물가들이 과거처럼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물량 방출에도 당분간 농산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번 폭우로 운전자들 걱정도 큽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바닥에 배터리가 있고 많은 전자기기를 탑재하고 있어서 내연기관에 비해서 침수에 취약한 건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중에 침수되면 감전 위험은 없는지 장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집중호우를 피하지 못한 채 물에 잠긴 자동차. 차량 끄트머리만 간신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호우 때도 전기차들이 침수되며 시동이 꺼진 상태로 도로에 방치됐습니다. 운전자들은 폭우 시 전기차 운전이 걱정스럽습니다. 기존 차하고는 다른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감전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려와 달리 침수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위험성은 동일합니다. 전기차 하단에 설치된 고전압 배터리는 방수 기능이 있어 물이 침투하지 않고 물이 스며들더라도 안전장치가 작동해 감전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다. 시동이 꺼질 경우 모든 전자기기가 중단돼 문이 잠기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차량 전원이 끊어질 경우 수동으로 손잡이를 여닫을 수 있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기차에는 많은 전자기기가 들어가는 만큼 내연기관차에 비해 시동이 빨리 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탈출구 확보라고 조언합니다. 반드시 엔진이 멈추기 전에, 전원이 차단되기 전에 창문이나 또는 썬루프 같은 거를 열어두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한번 침수됐던 차량은 물기가 사라진 뒤라도 정비소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또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이 살해됐는데 남성은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응급 환자를 옮깁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출근하던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에 다친 여성은 결국 숨졌고 여성의 어머니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수건이라 분대갖고 앰뷸런스 타고 경찰분이랑 같이 가시고 저쪽 앰뷸런스에서 누군가 한 명이 실려서 갔어요. 숨진 여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3차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법원은 A씨에게 다음 달 9일까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숨진 여성은 이후 A씨의 위협이 없어졌다며 경찰서를 찾아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한테 연락도 없었고 위험성이 없는 것 같다면서 스마트워치 반납했거든요.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7말 8초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베트남행 아시아나항공기가 국제선 중 처음으로 결항됐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다음 주 본격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아시아나 상황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직장인 안호철 씨. 출국 수속은 무사히 밟았지만 귀국행 비행기가 결항될까 마음을 졸입니다. 돌아오는 편이 조금 걱정이라 제가 아기 돌 사진을 찍어야 돼서 꼭 돌아와야 되거든요. 모처럼 휴가에 나서는 여객들도 항공기 결항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주말에 약간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준법 투쟁에 나선 가운데 어제 베트남 호치민을 왕복할 예정이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노조의 대기 근무 거부로 비행기를 몰 대체 인력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여파로 결항된 항공편은 국내선 10편까지 총 12편, 출발이 늦어진 경우는 56편에 달하는데 오는 24일 파업이 본격화되면 항공대란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지만 인력 공백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5%는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선에만 있는 이착륙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횟수당 2,000원 올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사측은 승객 피해를 줄일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항공 스케줄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여객들이 몰리는 여름 성수기에 파업이 진행될 경우 승객 혼선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동 일부 지역의 재건축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조합원들이 투표로 설계회사를 선정했는데 서울시는 투표 결과가 무효라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압구정 3구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는 300% 이하입니다. 하지만 한 건축사 사무소가 인센티브를 적용한 360% 설계안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런 용적률이 사기에 해당한다며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혈격 사유에 해당되는 안을 이제 총회에 올려서 이제 설계자 선정을 강행하니까 그 자체가 저희는 이제 무효다 그 얘기죠. 서울시는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했습니다.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조합은 지난 15일 설계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었는데 서울시에 고발당한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투표가 무효라면서 설계사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업계는 이런 대응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잘못했으면 부결을 하면 되는 게 인허가권자의 정상적인 행동 반경인데 다시 뽑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 주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재건축 안 하려면 안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재건축 원치 않아요. 재건축조합은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다며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감수하겠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는 건 연좌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오늘 재판을 취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 나온 조 전 장관은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한 결정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 관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부인했습니다. 딸 조미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낸 인턴 확인서 등은 생업을 하느라 몰랐다고 했고 아들 입시 당시에도 민정수석 임명 초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에게 아들 로스쿨 넣을 스펙이 인권센터 외에 없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입시 비리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남편,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는 것은 연좌제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조 전 장관의 발언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말 시효가 끝나는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입시 부정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고 학위를 스스로 반납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지금 기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 전 장관 가족 모두가 반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정유라 씨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돌아보면 그 이유가 짐작이 될 듯도 해서 조성호 기자에게 두 사건의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입시 비리와 비슷하게 부모가 연루된 정유라 입시 비리와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먼저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 씨는 마장마술 입상 경력 등 부정 입학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정 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숙명여고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아버지와 쌍둥이는 셋 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재판부가 판단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결과 모두 기소돼 아버지는 징역 3년, 자녀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 씨도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 등이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 씨는 연초만 해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대학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소송까지 취하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극한 기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사이에 남서부는 50도를 넘나드는 열돔 현상에 갇혔습니다. 유럽은 폭염, 아시아는 홍수, 극단의 날씨가 반복되는 지금의 상황이 더 이상 전례 없는 일이 아닌 일상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전합니다. 차량들이 물에 잠겨 갈 길을 잃었습니다. 거센 물살에 아스팔트 도로는 끊겼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최소 5명이 숨졌고 어린아이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I don't think people were prepared for how much rain came down at once. 동북부에 물난리가 난 사이 남서부에는 폭염이 덮쳤습니다. 상공에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으로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무려 54도까지 올랐습니다. For the rest, I never experienced this kind of heat. No, it's really hot. 일찍이 폭염이 시작된 유럽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남유럽 역대 최고 기온인 48.8도 기록이 곧 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일본은 그 사이 극한 호우를 겪었고 인도에선 홍수로 6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50 साल से मैं घर पे रहता हूँ मैंने नहीं देखा था पानी कभी भी जिंदगी में. 온난화로 기온이 오를수록 전 세계 극단 기온은 더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구 평균 기온은 이달 초 17도를 넘어서며 이미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이 저작권 문제로 인한 소송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불공정 계약 문제가 대두됐었는데요. 정부가 고 이우영 작가와 동생 이우진 작가에게 출판사가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우진 씨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만화 검정고무신 사건을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출판사 대표 장모 씨와 작가 이우영, 이우진 형제 등 저작권자 4명이 맺은 계약이 불공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신고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투자 수익금 지급과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향후 파생될 수익도 나누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은 떨어집니다. 출판사 측이 9월 14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벌금 500? 이런 좀 형편없는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죠. 돈 더 달라고 이 소송이 시작된 것도 아니었는데 창작자들이 이용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있었으면.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사례들이 차츰 인정되는 분위기지만 최근 9개월여 동안 문체부에 접수된 불공정 사례가 123건이나 될 정도로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인식 개선이 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특별한 어떤 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창작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한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던지십시오, 유아린 씨. 48번째 편지 잘 그랬어요. 시구를 하는 톱스타와 심판 사이에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농구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을 꺾는다거나 붕어빵 장수가 미스코리아와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 영화가 나온 이듬해 한미 농구 경기는 아니었지만 한국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 대표팀을 꺾는 사건이 일어났죠. 닭이 날마다 주인이 주는 모이를 받아먹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쭉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인은 닭의 목을 비틀죠. 논리학의 허점을 설파한 러셀의 닭입니다. 이걸 경제학자 나심 탈레브가 칠면조로 변형했습니다. 칠면조가 추수감사절 며칠 전 자신의 삶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광경과 맞닥뜨린다. 칠면조는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르는 재앙을 끝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접하며 재난 망각증이 얼마나 뿌리 깊은 고질병인지를 또 한 번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3사람이 희생된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지난해는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접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덮쳐 7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고사하고 그저 남의 일이었습니다. 같은 우리에 살던 칠면조가 목을 붙잡혀 사라지는 걸 보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칠면조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사 4시간 30분 전 금강 홍수 통제소가 지하차도 동쪽 300m에 흐르는 미호강에 홍수 경보를 내렸습니다. 관련 기관 76곳에 통지문을 보내고 담당자들에게도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참사 2시간 전에는 관할 구청에 전화를 걸어 시급성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도 어떤 조치 하나 취하지 않았고 삽시간에 6만 톤의 강물이 지하차도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놓고 구청, 시청, 도청이 떠넘기기를 하면서 물이 50cm 넘게 들어차야 교통 통제를 한다는 한가한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많이 나온 예천 두 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사각지대였습니다. 게다가 경북도청은 산사태가 터진 뒤에야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옛말에 모기가 산을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재난 앞에 맨몸으로 선 국민이 기댈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 처지가 모기한테 생명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신세가 비오는 들판에 홀로 선 시인의 탄식을 닮았습니다. 들판에 빈 집이로다. 하늘 가득 머리 풀어 빗줄기만 울고 울도다. 7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달라진 게 없다 였습니다. 비구름대가 북동진하며 현재는 충남과 경기 남부, 강원 일부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 이남과 제주 산지로는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고요. 약 1시간 전을 기해 경기 남부와 강원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시간당 최대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제주 산지는 모레 오전까지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들도 내일 시간당 30에서 60mm로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지난 목요일부터 현재까지 충남과 전북, 제주로는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제주 산지로 5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400mm 이상, 충청 이남으로는 300mm 이상이 되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으로는 3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은 오전부터 돌풍까지 몰아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수도권과 강원 북부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또다시 전국이 장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아직도 더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